주택 용어입니다. 알기 쉽다고 얘기했지만 절대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입니다. 먼저 용도지역이라는 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개개인 분들이 다 혈액형이 다르고 또 요새 많이 얘기하는 MBTI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이렇게 사람을 규정짓는 어떤 성격 같은 게 있죠. 바로 땅의 값어치를 규정짓는 이 꼬리표가 바로 용도지역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용도지역은 법적으로 반드시 한 필지에 하나 이상의 용도지역을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모든 토지들이 이 색깔 중에 하나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뜨시면은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바로 용도지역입니다. 그럼 용도지역이 왜 중요하냐? 용도지역에 따라서 뒤에 설명드릴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주거지역으로 색깔이 칠해진 지역은 주거용도, 즉 주택만 지을 수 있고 용적률이나 건폐율도 서울시에서는 뭐 50%, 그 다음에 용적률은 200%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빨간색으로 칠해진 산업지역이라고 하면은 용도도 더 다양하게 지을 수 있고 건폐율, 용적률도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강의 듣고 계신 이 광진구청은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래서 토지이용계획원을 확인을 껴보시면은 이 노란색 중에서 조금 이렇게 짙은 노란색 색깔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400%까지 지을 수가 있고요. 주택만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공공청사,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쇼핑몰까지 지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 것 같고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바로 상업지역인데 사대문 안의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사대문 안에 가보시면 굉장히 큰 업무 빌딩들도 많고요. 호텔들도 많고 쇼핑몰도 많죠. 그래서 이 빨간색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더 높게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대부분의 주택은 1종, 2종, 3종 일반 주거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종부터 올라갈수록 더 높게, 더 고층의 주택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아파트에 거주하신다면은 아마도 90% 이상은 3종 일반 주거지역에 지정이 돼 있을 거고, 단독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신다면 아마 1종이나 2종으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억할 것은 서울시 전체, 대한민국 국토 전체가 여기 있는 하나의 색깔로 지정이 돼 있다. 그리고 그 색깔에 따라서 내가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가 결정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폐율입니다. 건폐율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땅에서 1층 건축물을 얼마나 지을 수 있는가, 즉 1층 건축물의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바닥 면적이 자기가 가진 대지에서 얼마나 몇 %나 속하는지, 지을 수 있는지 그걸 정하는 게 건폐율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해보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가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파트 외에, 그러니까 건물이 올라가지 않은 대지가 많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공원이나 여러분들 아는 커뮤니티 시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보행 통로, 이런 것들은 다 건축물이 아닙니다. 지붕으로 이렇게 구조물이 되어 있는 거, 그걸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이 낮습니다. 보통 15%에서 20% 이렇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업지역이나 지금 이곳 준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큰 건축물이 들어가죠. 여기 광진구청 건축물도 여러 개의 엘리베이터가 있고 로비가 있고 계단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건폐율이 넓어져야 됩니다. 즉 사업 부지에서 건축물 지붕으로 구성된 바닥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건폐율보다는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은 1층부터 제일 꼭대기층까지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을 합한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는데, 대지 면적에서, 즉 사업부지 면적에서 그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지 면적이 약 300제곱미터 정도의 땅이라고 해봅시다. 300제곱미터는 한 100평 정도 됩니다. 이 100평 정도 되는 땅에 용적률을 150%, 저희 아까 앞서 설명드릴 용도지역 중에서 1종 일반 주거지역이 용적률이 150%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대지 면적의 150%를 곱합니다. 즉 1.5를 곱하면 45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별로 요 용적률이 다르고 요 용적률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대지 면적이어도 용도 지역별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이 달라지는 겁니다. 아까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요 용적률이 800%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지 면적이 300%면 건축 연면적을 2,400제곱미터까지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요 광진구청 있는 땅은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400%입니다. 그러니까 대지 면적 300에 400을 곱하면 1,200제곱미터의 연면적을 지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이 사업성이 있으려면은 무조건 이 연면적을 많이 차지해야 됩니다. 연면적이 많아야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그 조합원 분양분을 차지하고 그 뒤에 또 분양할 수 있는 신규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공공기여입니다. 여러분들 공공기여 조금 생소하실 텐데요. 기부채납이란 말을 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공공기여라는 것은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사회와 공유하는 겁니다. 공공기여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사업으로 인한 이득, 그러니까 조합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창출되는 그 이득의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는 겁니다. 지금 계시는 이 공공청사도 바로 이 공공기여 방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동부지방법원이 이전하고 여기가 원래 KT부지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서 재정비 촉진지구 사업을 하면서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건물을 공공기여로 기부채납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활에 쓰시는 도로, 공원, 녹지, 어린이집, 경로당, 주민센터, 체육센터 이런 것들이 다 공공기여로 만들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다 이것들을 건물을 사고 땅을 사고 이렇게 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민간의 재개발, 재건축으로 창출된 이익을 공공으로 환원시키는 게 이 공공기여입니다. 여러분들 그 혜택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 시민으로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개발 사업의 주체가 되면은 반대로 그 혜택을 이제 내놔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무료로 그냥 반드시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용도 지역이 변경되거나 용적률이 더 높아지거나 이런 조건들을 사업에 부여했을 때 반대급부로 이런 거를 내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시청에서는 이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공공시설들, 우리 광진구 주민들이, 자양동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공공시설 등이 뭘까라는 고민을 항상 해놓고요. 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일어났을 때 그 시설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이 부족한 지역이다. 그러면은 기부채납할 때 민간 시행자로부터 공원을 제일 먼저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공원이나 도로가 많은 지역이다. 그러면은 건축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건축물도 뭐 이미 많다. 이런 공공청사도 많고 체육시설도 많다. 그러면 현금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가 되면 조합으로 하실 때 기부채납을 하는 걸 구청이나 시청과 협의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즉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내 땅에 꼭 일부분을 떼어줘야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땅으로 떼어줄 수도 있고 건축물로 줄 수도 있고 현금으로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계획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용적률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용적률 체계가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또 가장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몇 번에 걸쳐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처음에 용도지역을 설명드릴 때 용도지역 색깔별로 다 용적률이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제일 일반적이니까요. 3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종 일반 주거지역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법 중에 가장 최상위법인 즉 국토교통부,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에 3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00%까지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 조례, 서울시는 자치권한을 도시계획 자치권한을 가진 시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조를 만들어서 이 300% 안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서울시 자체적으로 정한 용적률이 250%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3종 일반 주거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고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다. 그런데 거기에 건물을 짓고 싶으시면 국토기획법, 중앙정부에서 만든 법은 300%까지 허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있는 토지이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를 적용받아서 250%까지밖에 지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예외가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이런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면은 몇 가지 조건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토계획법 용적률 300%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조건을 이렇게 구분해서 표로 정리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맨 밑에 깔리는 게 여기가 0부터 시작하고 여기가 30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0부터 시작하는 기준 용적률이 있습니다. 이 기준 용적률은 조건이랑 상관없이 그냥 주는 용적률입니다.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부여하는 용적률 210%입니다. 210%. 그래서 300 중에 210은 그냥 가져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허용 용적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용 용적률은 20%입니다. 그래서 210에서 20을 더하면 230이죠. 230까지는 이 허용 용적률로 올라가는데 허용 용적률은 뭐냐? 쉬운 말로 착한 용적률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할 때 서울시나 구청에서 원하는 착한 행동을 계획에 녹이면은 이 용적률을 주는 겁니다. 그 착한 행동에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인 자재를 활용한다던가 장수용 주택을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그 단지의 일부분을 개방해서 그 지역사회의 주민분들하고 같이 쓴다던가 아니면 아파트에 울타리를 설치하지 않고 통학로로 쓰일 수 있도록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다 이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리하지 않고 사업성에 큰 지장 없이 230%까지는 확보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30까지 왔는데 230부터 서울시가 조례로 정하는 250까지 그러니까 20%가 남았죠. 요거는 어떻게 확보하느냐? 요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기부채납입니다. 이 기부채납으로 요거에 230에서 250까지의 용적률을 가져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이 아니고 그냥 일반 오피스텔을 짓겠다 아니면 그냥 주택 하나를 혼자 짓겠다 라고 하면 여기가 끝입니다. 250이 끝이고요.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하면은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300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 300까지 올라가려면 250부터 300까지 그 올라가는 증가분의 절반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250부터 300까지 증가하는 그 나머지 절반은 분양으로 확보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이게 사업성이랑 연관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목표는 국토계획법에 있는 용적률 300%만큼 최대한 허용을 하되 서울시 목적인 서민의 주거 안정에도 기여하고 그리고 또 주민분들이 자생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사업성을 확보해서 어쨌든 주택 공급을 빠르게 시키겠다라는 목적으로 이 용적률 체계를 정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모아타운,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체계가 조금씩 다른데 큰 테두리는 기준, 허용, 상한, 그리고 법적 상한, 임대주택 확보 이렇게 이해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겁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계획의 체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을 왜 하는 거지? 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냥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본인 마음대로 내가 1000%로 짓고 싶으면 1000%로 짓고 100%로 짓고 싶으면 100%로 짓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 왜 굳이 도시공간 체계라는 걸 만들라고 관리를 할까요? 바로 그 근거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다. 헌법에 국토는 유한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재산권, 그 다음에 시민의 권리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별도의 계획을 만들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에 의거해서 국토계획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국토계획법에 의거해서 우리나라의 최상위 종합계획인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집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어느 지역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느 지역은 뭐를 넣고 이러한 사사로운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의 미래상이란 목표, 그다음에 도시 공간을 전체적으로 어떤 성격으로 어떤 스케일로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굉장히 거시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상세한 것들을 정하고 있지 않고요. 요거를 기본 계획을 서울시에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 요 기본 계획을 조금 더 지역별로 구체화하는 게 생활권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활권 계획은 서울을 구 단위로 또 지역 생활권 단위로 권역 생활권 단위로 이렇게 나뉘고 있는데 권역 생활권은 서울에 총 5개의 권역 생활권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광진구는 총 4개의 지역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광진구라고 하더라도 이 자양동, 중곡동, 부의동 다 컨디션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지역별 계획을 세운 게 바로 이 생활권 계획이다.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권역생활권과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생활권별로 서울시가 계획을 세워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도대체 서울시가 세운 계획이 뭐야? 라고 궁금하시면은 이 도시기본계획을 찾아보시지 말고 그 아래 계획인 생활권 계획을 반드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생활권 계획과 결국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정비계획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냐? 생활권 계획별로 지역별로 큰 개발의 어떤 방향이나 원칙을 제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생활권 계획에 더 아래로 들어오면은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도시기본계획은 서울시 도시 계획에 나아갈 방향을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포함해서 교통, 환경, 그 다음에 교육, 문화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는 거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이 있으셔서 들으러 오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회계획을 보시려면 바로 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과 도시기본계획 둘 다 서울시에서 10년 단위로 혹은 5년 단위로 제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은 지금 2040년이 앞에 붙어있고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은 현재 2030 정비기본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울시 도시포털이나 주거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언제든지 다운받아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에 근거해서 이제 각 사업 구역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204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아까 조금 거시적이고 서울시의 방향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어떤 공간적인 얘기보다는 비전에 대한 얘기입니다. 글로벌 도시, 도시계획 대전환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변 중심 공간, 보행 일상권 이런 기본 방향을 제안하고 있고요.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 들어오면은 이제 주택과 주거 정비에 대한 내용들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역지정 요건 완화, 아까 구청장님이 오랜 시간 동안 말씀하신 그 접도율 이런 것들이 이 기본계획을 통해서 조정돼서 이제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뒤에 설명드릴 신속통합계획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체계 구축 등이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성 개선을 위해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2023년 11월에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바꿨는데 그 바뀌어서 사업성이 대폭적으로 개선된 항목을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역세권 지역을 준주거 지역까지 종상화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시는 이 지역은 이미 준주거 지역입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역세권 안에 들어옴에도 굉장히 저밀 저이용되는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세권이라는 정의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350m 정도를 역세권으로 보는데요. 구의역은 굉장히 잘 활성화되어 있는 역세권이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위로 올라가면 중곡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은 활성화되지 않은 그런 저이용 역세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세권들을 개발을 해서 주택과 여러 가지 전략시설들이 결합된 복합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게 서울시 생각입니다. 두 번째, 사업성 보정 개수입니다. 사실 여기 이 지역에는 적용이 별로 안 되는 지역일 수도 있는데 저기 강북이나 지가가 낮은 지역에 가면은 사업성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신양빌라 얘기도 구청장님이 예로 드셨지만
워낙에 지가가 낮은 지역에는 재건축 재개발을 해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 나서도 정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체된 사업지들을 서울시에서 보조하기 위해서 사업성 보정 계수를 적용합니다. 그래프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앞서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20%의 허용 용적률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20%를 지가에 따라서 최대 2배까지 뻥튀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결과가 있냐? 300%까지 가려면은 250에서 300까지 가는 용적률의 절반이 25%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굉장히 사업성이랑 연관이 돼 있고 지가가 낮아서 사업성 확보가 어려운 단지들도 서울시가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어서 지금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구조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황 용적률 인정입니다. 이것도 그래프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용도지역 1, 2, 3종 부분이 예전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2003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23년 전이죠. 그때 법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다 똑같은 노란색 주거지역이었는데 1종, 2종, 3종, 준종으로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건축물에 따라서 사람이 나눈 거다 보니까 약간 현재 건축물이랑 용도지역이랑 불부합하는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변에는 다 낮은 건축물인데 내가 가진 건축물만 높은 건축물이면 우리 지역은 다 같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내가 가진 건축물만 지금 법적인 용적률 150%를 초과하는 그런 불법 건축물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재개발을 하게 되면은 현재 기준에 맞추게 되면 지금 가지고 계신 건물보다 더 낮게 지어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이 돼서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간병북로 타고 가시다 보면은 용산 쪽에 이렇게 굉장히 큰 성벽처럼 이렇게 그림자식의 건축이 되어 있는 아파트들 많이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아파트들이 3종 1번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적률이 거의 400%에 육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의 아니게 이제 불법 건축물이 돼서 재건축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사업지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시 갈 수 있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게 이 현황 용적률 인정 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기업 부담 완화입니다. 용도지역이 아까 사람 혈액형이랑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혈액형이랑 다른 점이 사람은 혈액형을 바꿀 수 없지만 토지의 용도지역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와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서 바꿀 수가 있는데요. 1종인 지역을 2종으로 바꾸려면 15% 이상, 2종인 지역을 3종으로 바꾸려면 10% 이상 자기 토지의 일부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 체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기부 체납의 기준들이 조금 각각이었습니다. 특히 광진구 같은 경우에 단독 다가구 주택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러면은 1종 일반 주거 지역이나 2종 7층에 해당하는 지역이 많을 겁니다. 이게 이제 3종으로 1종이 2종으로 갈 때, 그 다음에 2종으로 3종으로 갈 때 이 매트릭스가 균일하지 못하고 어떤 거는 15%, 어떤 거는 10% 이렇게 조금 원칙 없이 운영되던 거를 서울시가 이번에 정비를 해서 조금 체계화시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정비 사업이 뭔지 개괄적인 설명을 여러분들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토지를 개발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 부동산 개발 사업이 있는데 그 중에 정비 사업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이유는 바로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 사업 시행자나 건설업자가 아닌 일반 주민들이 주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사업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조합이란 거는 어떤 전문가들이 설치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 토지를 소유하고 계신, 건축물을 소유하고 계신 지금 여러분들이 그 조합원이 돼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SH나 LH공사 또는 건설사가 시행하는 여타의 부동산 개발 사업과는 가장 다른 게 이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노후하고 낡은 동네, 낡은 아파트나 연립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신도시 개발, 그 다음에 일반 부동산 개발과 가장 큰 차이점은 이미 주택이 있는 지역에서 그 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낡은 지역을 새로 정비한다 라고 해서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상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따라서 법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총 3가지,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렇게 나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이제 또 재개발 사업은 서울시에서 또 2가지로 구분을 해서 도시정비형 사업과 주택정비형 사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들어볼게요. 첫 번째, 재개발 사업입니다. 아마 광진구에서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많이 시행될 사업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개발 사업에는 2가지가 있는데 도시정비형 사업과 주택정비형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인 개념은 정비사업이 불량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많은 지역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이 뭐냐? 아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도로, 공원, 상하수, 주차장, 녹지 이런 것들이 다 정비기반시설입니다.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 그게 정비기반시설입니다. 그런데 정비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 있죠. 도로도 없고 도로가 매우 좁아서 주차도 힘들고 공용주차장도 하나도 없고 공원도 없고 어린이들 놀 곳도 없고 어린이집이나 경로당도 부족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이런 지역에 대해서 새로운 공동주택을 개발하는 것이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노후도가 60%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거는 만약에 이 지역에 건축물이 100개가 있으면 60개는 노후불량 건축물에 해당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후불량 건축물은 각각의 건축물 구조상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철근 콘크리트라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철근 콘크리트형 건축물일 경우에 30년이 지난 건축물을 노후불량 건축물로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이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 60%가 넘어야지 이 노후도 요건을 충족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필수 요건이 더 있는데 바로 면적입니다. 정비사업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정비사업을 진행하려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넘어야 됩니다. 1만 제곱미터 이상은 평으로 약 3,300평 정도 되는 규모고요. 꽤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이 불량한 지역에서 새로운 공동주택을 짓는 게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번째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는 나와 있지 않는데 준주거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도시 기능을 회복하거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도시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이 광진 자양 재정비 촉진지구라고 해서 과거에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 개발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근데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인데 왜 아파트가 같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도시정비형 재개발 아파트는 반드시 그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으로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에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업시설, 판매시설 이런 공공청사까지 복합해서 복합개발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이 주거지역이냐 아니면은 준주거 지역이냐 아까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이 사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건축 사업입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 도로, 공원 이런 것들 다 확보하고 있는데 건물만 낡았어. 그래서 건물만 새로 짓고 싶어. 그때 하는 것이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다시 아파트로 짓는 게 재건축 사업이고, 아파트가 아닌 그러니까 단독주택, 빌라, 다세대, 다가구 주택을 아파트로 짓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재개발 사업이다. 이렇게 2가지를 이해하시면은 안 헷갈리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게 원래 아파트로 지어졌기 때문에 예전에 다 법 적용을 받아서
아파트 안에는 도로율이라던가 공원을 얼마 확보해야 된다던가 학교를 어떻게 확보해야 된다는 계획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정비기반설이 다 완료가 돼 있는 지역이고요. 여기는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사업구역인데 재건축이 되기 전에도 이미 공원이나 녹지, 학교 등이 잘 확보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에 기반설이 잘 확보가 돼 있고 나는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다라고 하시면 재건축 정비 사업을, 기반설이 부족하고 단독 다세대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하면 재개발 정비 사업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재개발 사업과 재건축 사업은 똑같은 정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대상이 되는 현재 건축물의 종류가 뭐냐, 그리고 정비 기반설이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 두 개가 나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순서는 거의 동일합니다. 제가 재건축 사업을 하나 찍어서 예시를 들어드리면은 맨 최초에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을 서울시에서 수립을 합니다.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떤 사업을 적용하고 이 지역은 어떤 사업을 적용할 수 있고, 여기에는 정비 사업을 할 때 기부 체납을 뭘 받고, 이런 것들이 서울시가 개략적으로 결정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 재건축을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입니다. 이게 바로 도시계획 단계입니다. 그래서 토지용계 확인원을 띄웠을 때 정비구역이 지정된 게 나옵니다. 그래서 2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지도에 이렇게 고시를 내는 게 정비계획 결정인데, 이것이 완료가 돼야지 이 뒷단에 정비 사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단계가 정비계획 수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건축, 재개발 똑같은데 재건축은 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제일 먼저 재건축 진단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진단을 받아서 재건축 진단이 A부터 이제 D까지 5단계, E까지 5단계가 있는데 D 또는 E가 나와야지 재건축이 가능했습니다. C가 나오는 리모델링이고요. A, D가 나오면 아직 튼튼한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재건축 대상이 안 되고 내후년에 또 다시 재건축 안전진단을 도전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진단이 제일 먼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절차고요. 도시계획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추진위원회 구성입니다. 추진위원회는 결국에는 한시적인 조직입니다. 추진위원회가 목적을 하는 것은 조합 설립 인가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비사업 절차의 주인공이자 사업 시행 주체가 바로 조합이 되는 겁니다. 추진위원회는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동의서를 진구하고 여러분들께 그걸 안내하고 총회, 여러분들을 모아서 한 공간에 모아서 총회를 하기 위한 어떤 그 임시적인 준비 조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조합 둘 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들이 직접 진행을 하시고요. 추진위원장 추대도 하시고 조합장도 추대를 하시고 조합의 대의원들 그리고 임원들, 그걸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은 사실은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보다는 구청에 요청을 하셔서 구청이 비용을 대서 도시업체를 뽑고 서울시와 상의해서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주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은 이 추진위원회 구성부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합 설립 인가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이 사업의 주체,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 주체가 법적으로, 법인격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겁니다. 권한도 부여가 되고요, 책임도 부여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서 동의하시지 않는 그런 소수의 미동의자가 있는 경우에 조합이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서 토지 수용 사용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정비 사업을 추진할 우리 건축 설계를 할 건축 업체를 뽑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를 지을 시공사 뽑는 것도 다 조합이 합니다. 그래서 조합이 가진 역할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막강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대신 굉장히 서울시와 구청에서 투명하고 청렴하게 잘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관리를 합니다.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면은 그 다음은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수립을 합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말이 좀 어려운데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모든 일련의 계획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계획하고 차이점이 뭐냐? 도시계획은 여러분들 토지이용 계획이라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에다 공원을 배치하고 어디에다가 도로를 배치하고 출입구는 어디로 내고 이거를 2차원적으로 도면 위에 표현한 게 이 도시계획 도면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파트 사업이 진행되지 않겠죠. 지하부터 지상 꼭대기까지 각 층의 평면도가 다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몇 평에 들어갈지 그런 것도 다 정해야 되고 우리 단지의 커뮤니티 시설을 어디로 놓고 지하 주차장은 몇 대를 수용할 건지 교통은 몇 차선을 그을 건지 이런 것들이 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야 됩니다. 전기, 소방, 상하수도 이런 것들까지 모두 포함해서 그 계획을 아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사업시행 계획인가입니다. 그 다음은 관리처분 계획인가입니다. 관리처분 계획인가야말로 이 정비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업 주체가 돼서 이 사업이 얼마의 이득을 남기고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정산할 건지 그걸 정리하는 게 바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합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은 저 같은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은 이 앞단에서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데 정비계획 수립을 할 때 주민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내가 지금 몇 평을 가지고 있는데 나 몇 평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를 내야 돼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게 결정되는 것은 정비계획 수립이 지나고 추진위원회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된 후 제일 마지막 단계인 관리처분 인가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정비계획 단계에서도 여러분들이 워낙에 궁금해 하시기 때문에 아주 계략적인 금액을 산출해서 각 평형대별로 얼마 정도의 부담금을 납부하셔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도로 안내를 해드려요. 그런데 공사비라든지 땅값이라든지 그다음에 시공사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아파트의 퀄리티 여러 가지 경기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결정되는 시점은 이 관리처분 계획인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에서 할 역할은 나중에 건축, 소방, 교통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가장 최대치, 최대 용적률을 많이 받고 최대 높이를 많이 받아서 열어놓는 역할을 도시계획에서 하는 거고요. 그 큰 가이드라인 안에서 각각 건축이나 교통, 소방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이 사업시행 계획인가를 만들고 감정평가사나 변리사, 그 다음에 변호사들까지 다 이제 참여해서 이 관리처분 계획인가까지 끝나야지 이제 착공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철거및 착공을 하고 이제 준공인가 이전 등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다 입주하시고 나면은 조합이 해산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게 바로 정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설명드렸던 내용은 이 정비사업의 이 일련의 과정 중에서 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던 거고 사실은 이 각각의 단계별로 전문가들이 다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기술사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 설립 인가나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흔히 정비업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또 사업시행 계획인가에는 건축사 사무소 분들이라든가 환경영향평가사 분들이 전문가로 계시고 교통영향기술사, 그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인가에서는 감정평가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다 이제 전문가로 참여를 하시는 이런 굉장히 일련의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 과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신속통합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뒤에 조금 넘어가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하게 아마 개념이 잡히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법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정비계획,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은 다 법적인 용어고요.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에서 만들어낸 브랜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서울시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지원한다 해서 신속통합계획입니다. 신속은 빠르게 한다라는 말 그대로 의미고요. 통합은 아까 말씀드린 교통, 환경, 재해 이런 과정들을 한 번에 통합해서 거치겠다.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재건축 재개발 빨리 할 수 있게 이렇게 도와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 결정 단계에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기초 생활권계획, 정비계획 수립, 도시계획위원회 이런 식으로 이제 도시계획 결정 단계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한 번에 몰아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려고 서울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인가 과정에서도 건축, 교통, 환경 심의가 원래는 각각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통합심의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한 번에 통과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계획이 그러면 언제 들어가냐?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정비사업의 단계에서 가장 위에 있는 사업 준비 단계, 그 중에 도시계획 단계가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단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절차에 가장 초입부에 신속통합계획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살고 계신 지역에 재개발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먼저 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동의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서를 받아서 정비구역 후보지로 신청을 해달라고 광진구 저희 주거사업가에 신청을 하시면은 구에서 서울시와 상의를 해서 이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해도 될지, 이 지역이 아까 노후도라든지 접도 요건, 노후 불량 건축물 수 등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은 그때부터 신속통합기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시 도시계획과 그다음에 구 정비사업부서, 그다음에 저 같은 도시계획 전문가, 그다음에 MP 교수님들 이 원팀을 이뤄서 참여를 하고요. 주민 참여단도 만들어서 이미 추진위원회가 아직 설립이 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주민 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우리 계획이 지금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중간중간에 검증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결과물은 사실은 대단해 보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이제 그림과 가이드라인입니다. 근데 이 그림과 가이드라인이 신통기획에서 왜 중요하냐? 향후에 여러분들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오차나 어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가이드라인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이나 이런 토지이용 계획 지침들을 전문가들과 그다음에 서울시, 광진구가 이미 다 합의를 했으니 이거대로 맞춰서 계획안을 들어오면은 더 이상의 이 계획안에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논하지 않고 빨리 통과를 시켜주겠다는 게 서울시 생각이고 이 제도의 취지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원래 일반적인 정비구역에서 이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그 다음에 사업의 인가가 완료돼서 입주를 하기까지는 18년에서 20년 정도로 대충 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는 이 지역, 광진구 자양 재정비 촉진 지역이 언제 정비계획이 수립되고 구역 지정이 결정이 됐냐면 2005년도에 결정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그래도 여기 입주까지 다 마친 거 보면은 나름 빨리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볼 수가 있죠. 근데 20년이 지나도 아직 사업이 완료가 안 된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울시가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속통합기획도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재개발 방식이랑 재건축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재개발 방식을 조금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을 먼저 하시려면 후보지 신청을 아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에 연락을 하셔서 연번 동의서를 받아서 후보지 신청을 원한다라고 동의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30% 이상의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30% 이상 동의를 받으시는 손쉽게 받으시고요. 어떤 구역 같은 경우에는 30%만 받으셔도 되는데 이미 60, 70% 받아오시는 구역도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중요한 게 여기서 반대 동의율입니다. 반대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30% 이상이 동의하신다고 하더라도 25% 이상이 반대하시는 분이 계시면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비사업에 따른 주민 갈등이나 이런 반목을 최대한 미연에 방지하고자 조금 더 신중하게 선택을 하려고 하는 서울시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25% 반대가 없다. 그래서 30% 이상 동의서를 받아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도시계획 용역 업체를 구에서 그리고 시에서
50대 50으로 비용을 납부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계획 수립 때는 여러분들이 내실 비용이 없고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울시와 구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통합기획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여러 차례 자문회를 거쳐서 아까 앞서 보여드린 왼쪽에 있던 그런 그림을 신속통합기획 안으로 마련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여러분들께 한번 모여서 보여드리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자양동, 재개발, 무슨 몇몇 구역은 이렇게 개발을 할 것이니 주민분들의 의견을 주세요 라고 한번 듣는 과정이 있을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 최종안이 서울시에서 구로 통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이버 뉴스 같은 데서 많이 보신 무슨 땡땡 구역 신속통합계획 마련이라고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그 뉴스가 바로 이 7번 단계가 완료되고 나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련의 신속통합계획 과정을 거친 후에 그때부터 바로 법적인 단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법적인 단계만 옛날에는 8번부터 14번까지만 하면 됐는데 그것도 이제 20년이 넘는 세월이 걸리는 구역들도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을 미리 만들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춰오면은 이것들을 굉장히 빠르게 통과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이 정비계획 입안에서 정비계획 결정 고시까지 평균적으로 한 2년 6개월 정도의 이제 시간이 소요됐던 거를 신속통합기획이 제도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평균적으로 8개월에서 10개월 안에 이제 끝내는 구역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비 계획을 이제 할 때는 앞서 1번의 기획방식 신청 요건, 신통기획을 신청할 때는 30%만 동의를 얻으시면 되지만 아래에 이제 8번에서 정비계획 위반 제한을 하시려면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50%를 요건을 맞춰야 됩니다. 보다 더 요건이 좀 타이트하죠. 그런데 이 50% 요건이 보통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48%, 49%, 한 분만 더 동의하면 50%가 되는데 그 50%에 미치지 못해서 요 뒤에 9번부터 14번까지의 이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도입한 제도가 재개발 선심의제입니다. 즉, 이 50% 동의율을 원래는 이 주민공람 이전에 50% 동의율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 동의율 확보하는 시점을, 동의율을 인정하는 시점을 뒤로 늦춰줌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요 동의율이 50%까지 확보되지 않아도 9번에서 일단 14번까지 진행할 수 있게 하는 게 재개발 선심의제입니다. 이 제도가 없었을 때는 0.1% 동의가 모자라면은 이 8번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를 통해서 조금 더 빨리 시행이 가능하고 14번까지 가는 중간에 토지주분들과 합의해서 동의율을 확보하면은 사업에 일정의 큰 리스크가 없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입니다. 재건축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재건축 방식은 재개발 방식보다 조금 더 간단합니다. 근데 왜 재건축 방식이 더 간단해? 이거는 차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재개발은 다가구, 단독, 다세대 여러 가지 주택 유형이 그리고 상가도 있겠죠. 교회도 있고 시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소유권 관계들이 섞여서 그 지역을 개발하는 게 재개발이고요. 재건축은 조금 더 동의를 얻기가 쉽고 주민분들 의사 규합이 쉽습니다. 왜냐하면 땡땡 아파트라는 우리는 동일한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이죠. 각자의 평수랑 도무수만 다르지 사실은 비슷한 주택 유형에 살고 있기 때문에 동의를 이끌어내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요건이 재건축 요건보다 더 규제가 있고 타이트해 보인다는 점을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은 조금 더 빠르게 이름을 패스트 트랙이라고 붙였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 동의하시면 되고요. 단지 반대율이 아까는 25%가 넘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10%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5% 반대율이 높으면 안 된다라는 조항이 없고 10% 미만만 되면은 이렇게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신속통합기획 자문회의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한 3번에서 4번 정도 자문회의를 합니다. 그 기획 과정을 신속화 기획 과정을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잡고 기획안을 만드는데 재건축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에는 자문회의를 한 번만 하고요. 그 다음에 자문회의가 더 필요할 때는 아까 50% 동의 요건을 받아서 주민들이 정비계획 주민 제안을 하고 나서 그 정비계획 주민 제안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합니다. 즉 2-3번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해도 그것 때문에 일정이 지연되지 않도록 정비계획 절차랑 같이 진행을 하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아까 재개발과 비교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은 재개발은 이 신속통합기획안을 다 마련하고 7번까지 다 끝내고 나서 정비계획 위반 제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신통기획안 마련 자체를 이 8번, 9번, 10번, 11번과 같이 진행을 한다. 병행해서 진행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신속통합기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정비사업이 워낙에 넓고 광범위한 분야라서 오늘 하루아침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명쾌하게 이해시켜드리기 좀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적인 제약도 있고 제가 최대한 이제 개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관리처분 계획인가라든지 사업시행인가 그 다음에 조합 설립하고 추진위원회는 아마 구청에서 또 다른 이제 후속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각각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각각 절차별로 강의를 가질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오늘은 정비 계획과 정비 사업의 개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정비몽땅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그 정비몽땅이라는 사이트 들어가시면은 저를 비롯해서 각각의 그 절차별로 전문가들 분들께서 동영상 강의를 이렇게 촬영해서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이나 정비 계획 수립, 신속통합 기획부터 이렇게 10명 강의 강의로 이렇게 올려놓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회원 가입 없으셔도 거기에 접속해서 프로그램 보실 수 있고 의견도 남기실 수 있으니까 그런 역량 강화 프로그램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